뿌연 안개로 뒤덮인 왕국. 한때 인류를 지배하고 삼켰던 괴물들의 고향에서 한 젊은 소녀가 그 땅으로 끌려가며 99번째 제물로 왕에게 바쳐진다. 총리인 아누비스는 그 소녀가 보내진 제물 중 가장 야위어 보인다며 그녀는 삼킬 가치가 없다며 그녀를 찢어버리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소녀는 그를 개라고 부르며 자신이 먹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방해한다. 두 사람은 언쟁을 시작하지만 왕은 그녀가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아누비스에게 나가라고 명령한다. 왕은 그 방에 남아있는 소녀와 함께 있으며 그녀는 그를 성질 급한 왕이라고 부르며 그런 태도로는 언젠가 혼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녀의 감시자들인 사이와 클롭스는 그녀에게 왕에게 사과하라고 하지만 왕은 그녀를 무례하다고 부르며 다가온다. 왕은 그녀 이전의 모든 재물들이 그에게 바쳐질 때 두려움에 떨었다고 밝히며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며 그녀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라고 명령한다. 그가 그녀의 머리를 감싸쥐자 그녀는 그의 발바닥을 쿡쿡 찔러보며 부드럽고 푹신하다고 느낀다. 소녀는 자신에게 가족이나 집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먹히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다. 이 말은 왕의 관심을 끌고 왕은 그녀의 이름을 물으며 그녀는 자신을 살이라고 소개한다. 왕은 그녀에게 희생의식이 다음 날 밤 오염이 사라질 때 열릴 것이라고 알리고 그때까지 사리를 자신의 곁에 두고 그녀의 용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지켜보겠다고 계획한다. 그 후 괴물들은 사리가 궁전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관리들은 불만을 표시하며 아누비스에게 왕이 궁전에서 인간 애완동물을 키울 계획인지 묻는다. 그들은 왕에게 고인이 된 왕이 100년 전에 인간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이는 인간들이 희생을 보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이는 인간과 괴물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한다. 사리가 창밖을 바라보자 왕은 그녀를 붙잡고 그녀가 자신의 방을 떠날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녀를 다시 방으로 데려간다. 사리는 그의 방이 지루해 보인다고 말하며 방에 꽃을 넣자고 제안하지만 왕은 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땅에서는 오염 때문에 꽃이 자라지도 않는다고 밝힌다. 왕은 그녀에게 궁전의 다른 괴물들이 그녀를 보면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녀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사리는 왕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왕이 그녀의 목을 움켜잡고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 소녀는 겁먹지 않고 더 끔찍한 일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회상 장면에서 사리는 자신의 이름이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음 희생자가 그들의 마을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부모님에게 갑니다. 그 순간 그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데려와 희생으로 키우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방은 번개로 밝아지며 그들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두려운 표정을 기억하고 왕에게 그의 눈은 다르다고 말하며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왕은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인간과의 전쟁 중에 손상된 오래된 요새 도시로 갑니다. 왕이 그것을 점검하는 동안 사리는 하층 마을의 폐허를 봅니다. 왕은 그것이 인간과 문제를 일으키는 괴물들이 자주 출몰하는 나라 존이라고 설명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사리는 도시에서 자라는 꽃들을 보고 왕은 그 지역의 악기가 옅어서 이곳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꽃이 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리는 정원에서 꽃을 몇 송이 따서 왕의 머리에 꽃관을 씌워주며 귀엽다고 말하지만 왕은 그녀가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하며 꽃관을 벗습니다. 사리는 왕이 항상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어서 꽃을 보게 함으로써 기분을 좋게 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왕은 폭풍이 다가온다며 그녀를 붙잡습니다. 그들은 그의 방으로 돌아가고 그는 계시의 밤이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번개가 치자 사리는 부모님의 눈빛을 떠올리며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왕은 번개가 칠 때 사리가 공황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꼬리로 그녀를 감쌉니다. 사리는 왕이 너무 따뜻해서 더 이상 무섭지 않다며 자신 앞에서 굳센 척 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계시의 밤, 사리는 희생 제의를 위해 준비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어 마치 웨딩드레스 같다고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아누비스는 그녀를 제단으로 안내하고 거기서 왕이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을 몰아내려는 도마뱀 괴물의 습격을 받습니다. 괴물은 그녀를 죽이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로 공격하려 하지만 망토를 쓴 남자가 나타나 칼을 막습니다. 도마뱀은 그를 왕의 사자로 여기며 왕을 비겁하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리는 그들이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막는 위대한 왕을 가지고 있다고 외칩니다. 도마뱀은 다시 공격하여 남자의 망토를 베어 그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는 도마뱀의 무기를 빼앗고 검을 겨누어 괴물을 쫓아냅니다. 사리는 그가 왕임을 깨닫지만 그는 자신이 반인반수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출구를 가리킨다. 계시의 기사가 그를 인간으로 만들었기에 그는 다시 짐승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둠 속에 숨어 있어야 한다. 왕은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비참한 약골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지만 사리는 그의 상처를 덮어주며 그가 약하지 않다고 말한다. 사리는 그가 과거의 희생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팔에는 많은 상처가 있었고 그는 자신의 피를 사용하여 다른 짐승들에게 의식 중에 제물이 먹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리는 약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며 그를 가장 강하다고 부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를 위한 양분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왕이 그녀를 껴안자 사슬이 끊어지고 다음날 왕은 사리가 왕비가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알린다. 신하들은 이에 불만을 품자 왕은 그들에게 나서라고 도전하며 그들을 제압한다. 사리는 그를 라나르트, 용감한 심장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그 이름으로 살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 나중에 두 관리가 왕비는 귀족 출신이어야 한다며 그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간청하지만 왕은 그들을 겁주어 복종시킨다. 사리는 다시 궁전을 돌아다니고 있어서 샤크와 클롭스는 그녀에게 왕이 다시 화를 낼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왕이 사실 모두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순간 왕이 나타나 그녀를 땅에서 들어올리고 방으로 데려가서 조용히 기다리라고 하지만 사리는 그를 돕고 싶어하여 왕은 그녀에게 귀족들이 모일 궁중연회에 참석하라고 말합니다. 왕은 그의 신하들이 사리를 그의 여왕으로 삼는 것에 대해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안했다고 밝히지만 사리에게 고개를 높이 들라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 왕은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서 자고 있는 사리를 봅니다. 그는 그녀를 안고 그녀는 깨어나며 비명을 지르고 그가 일하는 동안 잠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왕은 그녀의 무릎 위에 꽃이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것이 그가 방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만든 인공꽃이라고 밝힙니다. 왕은 꽃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인공꽃이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숨길 것이 많은 허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리는 인공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그는 꽃에 앉는 벌과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서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이 들면서까지 라나르트가 가짜가 아니라고 확신시켜주며 그를 닮고 싶어한다. 온 나라에서 손님들이 그들의 성을 방문하고 아누비스는 사리가 왕에게 방해가 된다고 여기며 행사 동안 예의를 갖추라고 말한다. 그들은 연회를 열고 손님들은 새로운 여왕을 보기를 고대한다. 아누비스는 왕이 입장하자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만 손님들은 인간을 멸시하기 때문에 왕이 사리를 안고 들어와 그녀의 외모를 조롱하고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왕은 침묵을 요구하고 사리는 고개를 높이 들고 아누비스는 손님들에게 연회를 즐기라고 말한다. 그들은 왕좌에 앉지만 사리는 손님들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어서서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모두를 놀라게 한다. 손님은 음식을 맛보고 맛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손님들은 연회를 즐기기 시작한다. 사리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부엌으로 가지만 인간이라는 이유로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괴물들을 만난다. 사이안 클롭스가 그녀가 여왕이라고 말하자 주방장이 그녀를 들어오게 해준다. 그녀는 주방에서 음식을 가져오고 테이블 청소도 돕지만 카멜레온 괴물은 여전히 그녀가 수상하다고 생각한다. 사리가 이상한 와인을 보고 그것이 도시에서 온 선물이라고 하자 그녀는 그것을 왕에게 가져간다. 하지만 카멜레온 괴물이 그의 꼬리로 그녀를 넘어뜨린다. 그녀는 실수로 왕에게 와인을 쏟고 카멜레온은 그녀를 비난하며 그녀가 일부러 그랬다고 주장한다. 손님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만 왕은 그녀의 얼굴을 핥고 쿨하게 행동한다. 그는 카멜레온의 꼬리를 잡고 그가 사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음을 알고 사리가 그의 여왕임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발톱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 사리가 그를 막는다. 레오나르트는 그의 생명을 살려주며 그가 여왕에게 생명을 빚지고 있다고 말한다. 연회가 끝난 후 사리는 일어난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 주위의 바닥이 빛나기 시작한다. 왕이 나타나고 그녀는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짐승인 귀버가 그들을 공중으로 데려갑니다. 그들은 성에서 멀리 날아가기 시작하고 왕은 거센 상공의 바람이 그녀를 기분 좋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리는 왕이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없앨 것이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들이 땅에 착륙하자 왕은 그녀를 바보라고 부르며 그녀는 이미 그의 일부이므로 그는 그녀를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카멜레온처럼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 걱정하지만 그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그녀가 그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짜 왕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며 그녀와 함께 할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녀가 그의 곁에 있다면 더 나은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며 그녀가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리는 괴물 왕국인 오스마르고에 대해 공부하며 그것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누비스는 왕의 명령 때문에 마지못해 그녀에게 가르치는 데 동의하지만 자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임무로 돌아갑니다. 사리는 라나르트와 함께 밖으로 나가며 너무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짐승 의상을 입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상한 변장을 보고 웃게 되는데 너무 수상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쁜 거리를 따라 걷고 그녀는 비정상적인 짐승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발견하며 그들이 인간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빵집을 보고 행복해하며 궁전에는 빵이 없다고 말한다. 제빵사 가족은 이를 듣고 의심을 품지만 제빵사는 왕이 그런 수상한 인물로 변장할 리가 없다고 한다. 우리는 마지막 왕 아래에서 왕족과 귀족들이 모든 희귀품을 차지했지만 현재의 왕은 진미나 화려한 장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는 그들의 빵집에 좋다. 그들은 결국 빵을 사게 되고 사리는 그것을 라나르트에게 먹이며 그는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빵을 먹는 동안 그녀는 볼라스라는 어린 괴물이 어머니와 헤어져 울고 있는 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볼라스가 어머니를 찾도록 도와주지만 걷다가 사리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라나르트는 그녀에게서 볼라스를 받아들인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볼라스가 울기 시작하고 사리는 그들의 어머니를 찾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의 어머니는 드디어 그를 보고 사리에게 도움을 주어 고마워하지만 볼라스가 왕의 머리에서 떨어지자 사리가 그를 잡고 모두에게 자신의 인간 얼굴을 드러낸다. 볼라스의 어머니는 갑자기 적대적으로 변해 자신의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하며 다른 괴물들은 그녀가 인간이라는 이유로 무례한 발언을 한다. 그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왕은 자신의 아우라를 방출하여 그들의 시야를 가리고 사리와 함께 사라진다. 그들은 궁전으로 돌아오고 아누비스는 도시에서 인간이 목격되었다는 보고를 전하지만 그는 그것과 그에게 제시된 다른 요청들을 무시한다. 사리는 자신이 일으킨 모든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이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는 것을 안다. 그녀는 이것이 인간들이 야수에게 반응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언급하며 두 종족 사이에 전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두 종족 모두 갈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왕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사과하며 방심했다고 말하지만 그녀와 함께 보낸 하루가 즐거웠다고 고백합니다. 사리는 그를 껴안으며 사과하지 말라고 하고 자신도 즐거웠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의식을 잃습니다. 아누비스는 사제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제는 미아즈마 때문에 사리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힙니다. 사리는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왕은 그녀가 왕국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침대에서 깨어나 푸른 하늘을 보고 자신이 다시 인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미아즈마 중독으로 인해 병원에 실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은 그녀가 미아즈마가 불어오는 국경지대에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몸속 미아즈마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암브로시아 열매로 만든 약을 줍니다. 조수가 그녀가 3일 전에 클리닉 앞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돈과 함께 메모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리는 그것을 보고 왕의 인장을 알아보지만 그것이 짐승의 문자로 되어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후 사리는 클리닉에서 도움을 주고 조수는 그녀에게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니 무리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기 시작하고 조수는 그녀의 성과에 만족하며 그녀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리는 왕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왕을 걱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녀가 희생자를 보낸 마을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갑자기 그녀를 피하기 시작하고 그녀의 뒤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는 이를 알아채고
도시의 괴물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했던 것을 떠올리며 병원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 병원이 공격받은 것을 알게 되고 의사는 마물에게서 도망친 제물로 여겨지는 그녀 때문에 짐승왕이 그녀를 찾아 마을을 파괴할까봐 그녀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갈 곳 없는 그녀는 홀로 방황하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왕이 극적으로 그녀를 붙잡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에게 이유를 묻고 왕은 인간계에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밝힙니다. 사리는 왕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왕은 편지에 자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왕은 결정화된 감로가를 박은 반지를 그녀에게 주며 그것이 그녀의 몸에 들어가면 마귀를 정화시켜 줄 것이고 이제 그녀는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리는 궁으로 돌아가고 시아와 클롭스는 그녀를 다시 만나 기뻐합니다. 그녀는 왕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하며 자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므로 그의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트는 그 반지가 그녀가 미아스마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가 면역이 생기면 반지를 빼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리는 반지를 빼고 싶어하지 않으며 인간에게 반지를 주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언급합니다. 왕은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사리는 그것이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궁전을 돌아다니던 사리는 비비안이라는 공주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왕의 손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것은 아누비스가 주선한 일로 사리가 연회에 나타났을 때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는 동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여왕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공주들이 도착하고 그들 또한 같은 이유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비안은 왕이 최소한 그들을 후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들의 나라 사람들을 대면할 수 없다고 설명한 후 떠납니다. 그날 저녁, 사리는 공주들에게 면담을 제안하지만 왕은 첩을 두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시간 낭비라고 일축한다. 아누비스가 혼자서 이 일을 주선했다고 한다. 왕은 첩이 여왕으로서의 그녀의 위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사리는 그를 붙잡고 싶어하지 않는다. 왕은 화가 나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끝냈다고 말하며 사리에게 나가라고 한다. 사리는 자신의 감시자의 방에 숨어 왜 왕이 그렇게 화가 났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보통 화를 잘 내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갈 생각을 한다. 한편 비비안은 왕의 공간에 들어와 그를 유혹하려고 하며 왕이 인간과 사랑을 나눌 수 없다고 설명한다. 사리는 이를 엿듣고 왕의 방에 들어가지만 그들이 어색한 자세로 있는 것을 보고 사과하고 도망친다. 왕은 화가 나서 비비안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사리는 다시 자신의 감시자의 방으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밤을 보낸다. 다음 날 그들은 식탁에서 공주들과 함께하지만 비비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파충류 공주인 아흐메트가 접시를 실수로 떨어뜨리자 사리는 그녀를 치우며 밖으로 동행한다. 밖에서 아흐메트는 자신이 왕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혀지만 파충류가 박해를 받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왕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사실상 추방당한 상태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왕실 경비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경비대장 요르문이 즉시 왕을 만나기 위해 궁전에 들어옵니다. 그는 사리를 보고 그녀가 여왕임을 알아차리고 무릎을 꿇으며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밝혀냅니다. 우리는 요르문이 한때 평민이었지만 왕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계급을 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흐메트는 그를 사랑하고 있으며 요르문이 과거에 자신의 부상을 가리기 위해 왕실 경비대의 스카프를 사용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게 돌려주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심장을 뛰게 만든다고 설명하고 사리는 왕도 자신에게 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사리는 연회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녀의 드레스가 망가져서 구석에서 우울해하는 아흐메트를 보게 됩니다. 다른 공주들은 그녀를 비웃고 사리는 그들이 이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아흐메트는 연회에서 요르문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그가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리는 드레스를 벗고 그녀에게 빌려줍니다. 사리는 평소 옷을 입고 행사에 참석하고 아흐메트는 사리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요르문에게 스카프를 돌려주며 그녀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사리가 잔을 마시는 동안 그녀는 비비안이 자신을 힐끗 바라보는 것을 보고 그 음료로 인해 기절하게 됩니다. 그녀는 나중에 깨어나지만 비비안이 다가와서 그녀의 목을 잡으며 사리에게 자신이 여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리는 그녀가 없더라도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말에 비비안은 분노하며 그녀의 발톱으로 사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 아흐메트가 그녀를 붙잡고 사리에게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아흐멧이 쓰러지자 비비안이 그들에게 덤벼들지만 왕이 그들을 구해주며 그녀에게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하고 경비원들이 그녀를 데려간다. 왕은 전날 밤에 하오시에게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아누비스는 공주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으며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아흐멧은 사리의 친구로 남아도 되는 허락을 받아 남아있다. 왕은 사리에게 그녀가 자신이 원하는 유일한 여자라고 말하고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정말로 왕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요르무는 사리를 회의로 안내하며 아누비스는 왕의 의지를 거스르더라도 왕의 왕좌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회의에서 아누비스는 사리를 공식적인 여왕으로 맞이하며 왕의 감정을 고려했다고 말하지만 특정 조건을 부과하며 사리가 국민이 그녀를 받아들이기 위해 역사상 가장 뛰어난 후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 조건은 신성한 짐승을 지휘하는 것이다. 이는 왕권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왕을 화나게 만든다. 왜냐하면 사리는 마법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녀의 생명이 대신 소모될 것이고 그녀는 대신 악마를 소환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제안은 받아들일 필요 없다고 말하며 회의를 끝낸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사리는 자신 때문에 왕국에 혼란이 올까봐 걱정하지만 왕은 자신이 사리를 지켜주겠다고 안심시킨다. 사리는 다른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요르문을 보며 모두가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은 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다음 날 왕은 사리가 계약서에 자신의 피를 묻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 묻는다. 사리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며 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바닥에 마법진을 그리며 성수를 소환하려 하지만 갑자기 불길한 예감과 함께 힘이 빠져나간다. 주문을 완성하기 전에 멈췄기 때문에 마법진이 그녀를 날려버리면서 무릎을 꿇고 쓰러진다. 다시 시도하지만 주문은 실패하고 그녀는 쓰러진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시도한다. 마법진을 그리면서 클롭의 말처럼 그녀는 실패할 것이다. 인간은 하루에 2번 이상 소환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떠올리며 그녀는 다시 실패하고 공중에 떠있는 그녀를 왕이 잡으려 하지만 아누비스가 그를 막는다. 서약 때문에 그녀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왕은 자신이 그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잠시 휴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다. 사리는 괜찮다고 하지만 왕은 그녀가 계속하면 죽을 것을 알고 있다. 사리는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왕은 그녀를 바보라고 부르며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다음 날 사리는 다시 성수를 소환하려고 시도하고 그녀가 주문을 끝내기도 전에 마법진에서 불꽃이 솟아오른다. 아누비스는 그녀가 악마를 소환했다고 생각하지만 사리는 불꽃이 그녀를 감싸는 동안 계속 주문을 외운다. 주문이 성공하고 작은 짐승이 마법진에 나타난다. 사리가 공연을 마치자 왕이 칭찬을 하며 쓰러진다. 침대에 누운 사리에게 음식을 대접하지만 그녀의 성수가 모든 음식을 먹어치워 사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성수는 자신만이 불멸과 환생의 힘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을 변유라고 소개한다. 그는 자신이 과거 가장 아름다운 성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불사조라고 부른다. 아누비스가 방에 들어와 변유가 불사조일 리 없다고 말하고 변유는 그와 싸우려 한다. 그들은 변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소환사만이 성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누비스는 사람들이 변유를 여왕의 성수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더 위험 있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나중에 사리는 새 모양의 의상을 입고 변유에게 비행하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만 진전이 없자 변유는 포기하기로 한다. 변유는 이미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전쟁 중에 병사들에 의해 과로했던 과거를 알게 된다. 그는 다시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리는 그의 현재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에게 많은 자신감을 주었다고 하며 자신을 낮추지 말라고 한다. 다음 날 사리는 베뉴가 날려고 하는 모습을 본다. 한 암살자가 그를 노리고 있다. 베뉴는 성벽에서 뛰어내리고 그가 날아오를 것처럼 보이지만 화살이 거의 그를 맞힐 뻔하여 떨어지게 된다. 사리는 그를 쫓아 뛰어들고 그는 불사의 새를 구하려고 하는 그녀를 바보라고 부르지만 그녀의 행동에 감동받고 자신의 힘을 깨우쳐 진짜 불사조로 변신한다. 베뉴는 그녀가 자신을 믿으면 항상 돌아올 것이라고 밝히고 마을 주위를 날아다니며 모두에게 그를 성스러운 짐승으로 인정하게 만든다. 궁전 입구에서 한 경비원이 신비한 남자에게 공격당하고
그는 괴물의 왕과 사업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결국 포로로 잡히고 왕은 그가 던전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동안 그에게 간다. 그 남자가 그에게 사리를 죽였냐고 묻지만 마침 그때 사리가 나타나 그를 일리야로 알아봅니다. 일리야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사리는 왕에게 일리야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며 자신의 벌을 대신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일리야가 자신의 손님이라고 주장하며 초인종 누르는 법을 몰라서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왕은 사리와 그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회상 장면에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어린 일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사리가 그에게 다가와 항상 다치는 그에게 약초를 건넵니다. 하지만 일리야는 전사가 되기 위한 훈련 중이라 다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짐승으로부터도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아누비스가 그에게 다시는 그들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하자 일리야는 족쇄에서 풀려납니다. 사리가 도착하고 일리야는 즉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하지만 사이와 클롭스는 그녀가 이제 자신들과 함께 산다고 말합니다. 일야는 그들을 차버리며 사리와 함께 떠나고 싶어 하지만 사리는 왕과 함께 남기로 선택한다. 왕은 사리가 자신의 여왕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경비원들에게 일야를 데려가라고 명령한다. 일야는 그에게 매달리지만 쓰러지고 사리는 그를 걱정한다. 아누비스는 그것이 피곤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왕은 그가 하룻밤 묵도록 허락한다. 그들은 일야에게 음식을 주지만 그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일야는 사리에게 정말로 여왕이 될 것인지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확인하지만 일야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와 함께 탈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아흐메트가 방에 합류하여 일야에게 디저트를 제공하지만 일야는 그것을 쳐내며 그녀에게 나가라고 한다. 일야는 사리가 왜 이렇게 친근하게 짐승들과 지내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왕이 그녀를 가지고 장난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리는 왕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인간을 위해 희생할 의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리는 일야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하며 일야는 침묵하게 되고 그녀는 더 많은 음식을 가져오러 나갑니다. 그녀가 방을 나간 후 아흐메트가 다가오고 그는 그녀가 일야에게 너무 직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리는 일야도 친절하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어릴 적 일야가 그녀를 보호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리는 그가 짐승에게 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유 없이 폭력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왕은 사리가 일야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보고 아누비스는 그녀가 다른 인간과 시간을 보내며 위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일야의 방으로 돌아가 저녁을 주지만 일야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녀는 그가 떠난 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야는 그녀를 기절시키고 그녀와 함께 탈출하려고 합니다. 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일리야는 이제 인간 세계로 돌아가는 말을 타고 있다. 왕은 직접 일리야를 쫓기로 결정하지만 아누비스는 아마도 사리가 함께 가기로 선택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들은 모두 인간이기 때문이다. 왕은 사리가 인간 세계에서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아흐메드는 사리를 구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하며 그녀가 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 요르문이 도착하여 일리야를 돌보겠다고 제안하지만 왕은 자신의 성스러운 짐승을 소환하고 요르문에게 자신의 부재 중 책임을 맡기라고 명령한다. 비버가 일리야를 추적하려고 할 때 베누가 나타나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는 사리와 영혼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위치를 알고 있다. 그는 일리야가 하이에나 부족의 영토에 도착하자 그들을 그의 주인에게 안내한다. 그곳에서 그의 길은 몇몇 괴물에 의해 막힌다. 괴물들은 일리야에게 그가 사리를 그들에게 남겨주면 보내주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녀를 잡아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를 화나게 하여 그는 그들을 공격하고 하나씩 죽인다. 하이에나 한 마리가 도망치지만 일리야가 따라잡습니다. 괴물의 아들이 나타나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일리야는 검을 들고 그들을 배려합니다. 하지만 사리가 그를 붙잡아 괴물들이 도망치게 합니다. 사리는 아이를 왜 죽이려 하느냐고 묻지만 일리야는 모든 괴물을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만 봅니다. 사리는 그에게 인간을 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훈련받았던 것을 상기시키지만 일리야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사리가 마법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리를 깨우기 위해 괴물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던져놓고 사랑을 고백하지만 사리는 그를 무섭다고 거절합니다. 사리는 일리야에게 모든 괴물이 악한 것이 아니며 왕은 마음씨가 착하다고 말하려 하지만 그는 괴물들이 인간을 먹잇감으로 여기는 것을 설명하며 믿지 않습니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일리야와 그의 여동생 미샤를 보게 된다. 미샤는 괴물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일리아는 괴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고 그들은 그녀가 괴물에게 학살당하는 동안 옷장에 숨는다. 괴물들이 그들을 찾고 캐비닛을 열고 그들 중 한 명을 디저트로 먹을 생각을 한다. 그들은 미샤를 데려가고 그의 눈앞에서 그녀를 먹어치우지만 남자아이의 맛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를 갖고 노는 걸로 결정한다. 그들은 그가 도망가게 하고 그를 잡기 전에 놓아주지만 결국 그의 주인에게 구출된다. 그는 사리를 만났을 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았지만 그것 또한 괴물들에 의해 빼앗기게 된다. 현재로 돌아와 일리아는 모든 괴물들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며 사리의 손을 나무 기둥에 묶고 그녀에게 자신을 지켜보라고 한다. 그 순간 왕이 도착해 사리를 돌려주라고 말하지만 일리아는 사리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주장한다. 일리아는 왕에게 돌진하고 그들은 싸움을 시작하며 빙은 사리에게 가서 일리아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리아는 이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 괴물이 더 많은 인간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물러서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왕의 눈앞에서 사라지며 그의 망토를 움켜잡고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점프하지만 왕은 그의 아우라를 발산하여 그를 날려버립니다. 일리아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왕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리에게 괴물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에게 돌진하지만 왕은 그가 일리아를 다치게 하면 사리가 슬퍼할 것이라며 그가 찌르는 것을 허용합니다. 빙은 사리가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녀는 즉시 왕을 확인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일리아는 무릎을 꿇고 자신이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왕은 상처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일리아는 그가 해온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지만 사리는 그를 안아주며 그가 자신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했으니 스스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빙은 왕의 상처를 치료하고 왕은 일리아를 옮기기 위해 불사조로 변신하지만 일리아는 괴물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혼자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일리아는 왕에게 사리를 올리면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왕은 그의 말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랴는 사리와 함께 인간 왕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사리는 그가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고 놀린다. 이랴는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괴물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녀의 왕에 대한 믿음을 믿기로 결심한다. 그는 헤어지면서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사랑한다고 전한다. 사리는 왕과 함께 날아가며 왕은 그녀를 데려오기를 주저했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사리가 이랴와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한다. 궁으로 돌아온 사리는 공작 갈리우스가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사리는 공작을 만나는 것에 대해 신나지만 아누비스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며 공작에게 접대하는 것이 그녀의 시련 중 하나라고 제안한다. 아흐메트는 이 소식을 듣고 놀라며 갈리우스를 바다의 신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장군으로 인식한다. 그녀는 사리에게 갈리우스가 인간을 싫어한다고 경고하며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사리는 왕에게 갈리우스에 대해 묻고 왕은 갈리우스가 잔혹한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히지만 왕은 그녀를 해치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갈리우스가 성에 도착하고 아누비스가 그를 정중하게 맞이하지만 갈리우스는 형식을 생략하고 여왕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리가 그들과 합류하여 자신을 주인으로 소개하지만 갈리우스는 인간이 여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화를 냅니다. 그의 하인이 그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갈리우스는 그의 칼로 그를 위협합니다. 그 순간 왕이 그들과 합류하며 궁전에서 소란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갈리우스는 그에게 인사하지만 왕에게 인간을 그들의 여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왕은 화가 나지만 사리는 갈리우스에게 그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인간 여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들을 안뜰로 데려가 그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갈리우스가 큰 소리를 내어 그녀가 대사를 잊게 만듭니다. 갈리우스는 그녀가 대사를 외운 것뿐임을 깨닫고 그녀를 경멸하며 그녀가 역겹다고 말하며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중 사리는 건배를 이끌지만 갈리우스가 가져온 와인은 마시지 않는다. 갈리우스는 이에 대해 질문하고 아누비스는 짐승의 와인이 그녀와 맞지 않다고 설명한다. 갈리우스는 그녀가 여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인간은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그의 하인이 그를 말리려 하지만 갈리우스는 그를 때리며 못생긴 얼굴을 보며 식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갈리우스는 사리 때문에 그의 입맛이 떨어진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나가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사리는 자신이 나가겠다고 말하며 왕의 방으로 돌아간다. 방으로 돌아가자
왕은 그녀에게 자신의 음식을 주며 갈리우스의 행동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밝힌다. 사리는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런 대우에 익숙하기 때문이며 그를 나쁜 기분으로 두고 갈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무도회에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한다. 사리는 그에게 자신이 음식을 다 먹었다고 말하며 남은 음식을 먹어달라고 하지만 왕은 대신 그녀를 핥으며 그가 그녀를 선택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달라고 부탁한다. 그날 저녁, 사리는 갈리우스에게 함께 춤추자고 요청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아누비스는 그가 사리와 춤추지 않으면 무도회를 취소할 것이라고 알린다. 갈리우스는 그의 못생긴 하인에게 그녀와 함께 춤추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함께 춤을 춥니다. 하인은 사리에게 자신의 못생긴 외모가 그녀를 싫어하게 만들까 두려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가 너무 아파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인은 그가 마지막 전쟁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밝히며 그곳에서 인간들에 의해 불에 타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전쟁이 인간과 짐승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녀가 짐승의 여왕이 되면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하며 왜 그녀가 그런 여왕이 되고 싶어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사리는 그녀가 단지 왕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며 그를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리우스는 갑자기 하인을 때리며 그가 인간과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재미없다고 말하고 그의 칼을 꺼냅니다. 그러나 사리가 그 앞을 가로막고 갈리우스는 그녀에게 비켜서라고 말하며 실현에 실패하면 정당한 여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며 그녀의 미래를 위해 똑똑한 결정을 내려 멀리 물러나거나 그의 못생긴 하인과 함께 파멸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리는 여왕의 자리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갈리우스는 그녀의 결정에 놀란다. 시종은 왕의 곁에 머물겠다는 그녀의 목표를 상기시킨다. 하지만 사리는 자신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외면하면서 여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사리는 갈리우스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는 반항할 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힘으로 그가 정말 전설적인 해신인지 의심한다. 갈리우스는 검을 휘두르지만 추한 시종이 그를 막으며 더 이상은 그만하라고 말한다. 그는 갑자기 절을 하고 추한 시종이 진짜 갈리우스이며 상어는 그의 손자인 조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갈리우스는 왕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왕이 인간을 왕비로 삼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궁궐에 왔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사리를 시험하기 위해 연극을 했고 그 모든 속임수가 자신의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며 왕에게 자신의 부하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조스는 그들의 종족이 자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갈리우스 대신 자신을 벌하라고 왕에게 간청한다. 사리는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왕에게 여전히 벌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만 왕은 그들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한다. 왕은 갈리우스와 그의 부하들에게 영원히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명하고 왕국을 위해 그들을 방어하라고 말한다. 갈리우스는 왕의 자비에 감사하며 왕과 왕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다음 날 아누비스는 사리가 왕비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왕에게 알린다. 그녀가 왕비로서의 미래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왕은 그녀가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말하지만 아누비스는 여전히 그 실현을 성공으로 간주하기를 거부한다. 왕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사리는 무언가 왕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만 왕은 그녀가 후회할까봐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아누비스는 시끄럽게 구는 2명의 경비병을 꾸짖고 걸어가다가 인간은 나쁘다고 말하는 경비병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하지만 아누비스는 그들의 감정에 동조하지 않고 사리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왕을 속였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없애고 싶어한다. 걷다가 그는 사리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녀를 근처 도서관으로 안내한다. 사리가 책을 찾기 시작하자 아누비스는 그 지역에 책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죽일 생각을 한다. 그는 그렇게 하려 하지만 사리가 책을 꺼내면서 다른 책들이 아누비스 위로 떨어진다. 사리는 그를 확인하며 자신이 책을 직접 찾겠다고 말하지만 아누비스는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사리는 그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 아누비스는 그녀가 바보인지 궁금해하며 계획을 진행할 생각을 하지만 갑자기 기절한다. 회상 장면에서 젊은 아누비스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본다. 그의 하인은 그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누비스는 이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를 왕실 가족에게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가족이 여러 세대 동안 왕가를 섬겨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왕을 암살자로부터 보호하려다 죽었지만 왕족들은 그를 단지 꼭두각시로 여겼기에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왕을 만나게 되는데 왕은 그가 아버지의 임무를 맡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여 아누비스에게 왕자를 돌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왕자에게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그를 섬기기 시작하지만 아누비스는 왕자를 어리석다고 여겨 왕자가 왕위에 오른 후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누비스는 병이 들고 하인들이 그의 나약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며 그가 아버지를 이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아플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아누비스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그 순간 그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고 왕자가 자신의 방에 와서 자신을 살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왕자는 아무도 자신이 들어온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에게 건강한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건네주며 많이 먹고 건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아누비스는 그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의아해하고 왕자는 자신이 그를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아누비스는 왕자가 자신의 하인을 걱정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에 놀랐다. 왕자는 그의 아버지가 왕을 구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그 일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아누비스는 그에게 방을 떠나라고 말하지만 갑자기 2마리의 짐승이 방에 들어오고 그들은 모두 끌려간다. 아누비스는 동굴 안에서 깨어나는데 납치범들이 왕자를 잡는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그들은 왕의 목을 베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누비스는 그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암살자임을 깨닫는다. 아누비스는 그들 중 한 명을 물면서 아버지를 돌려달라고 말하지만 암살자는 그를 밀치며 그의 가족들은 왕족의 그림자로 죽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운명이 그를 그들에게로 데려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계획은 그를 죽이고 왕자를 인질로 잡는 것이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를 죽이려 하지만 왕자가 그를 보호하고 아누비스는 놀란다. 왕자는 암살자들에 맞서 서 있으며 아누비스는 그에게 멈추라고 하지만 왕자는 모든 일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는 친구조차 보호할 수 없다면 좋은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자는 자신의 기운을 방출하여 암살자들에게 돌이 떨어지게 하지만 갑자기 쓰러지고 아누비스는 그를 살펴봅니다. 왕자는 아누비스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아누비스는 그를 끌어내기 시작하다가 수색대에 의해 구출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왕자는 그의 하인이 왕이 아누비스를 책임지지 말라는 간청을 했다고 전하며 왕자는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누비스는 자신이 섬기고 싶은 왕을 찾았음을 깨닫고 왕자를 찾아가 그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왕자를 최고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아누비스가 깨어나고 사리가 그가 도서관에서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를 만지려 하자 그는 그녀를 여왕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녀의 손을 쳐냅니다. 그는 그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리는 신경 쓰지 않는 듯하며 그에게 왕이 그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음 시련에 대해 생각하라고 하고 방을 나갑니다. 그들의 다음 만남에서 아누비스는 사리가 시련에 성공했다고 말하며 방에 있는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사리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고 그녀가 왕의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사리는 첫 번째 왕과 그의 왕비의 동상을 보고 클롭스는 첫 번째 왕이 짐승들을 통합한 영웅이었다고 밝힙니다. 사리는 왜 자신이 이전에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궁금해하고 클롭스는 이곳이 신성한 장소이며 대성전 같은 특정한 경우에만 열리다고 설명합니다. 대성전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하는 행사로 왕이 첫 번째 왕의 옷을 입고 이끌 것입니다. 사리는 왕에게 다가가고 왕이 옷을 입어보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사리만 빼고 모두 방에서 나가라고 명령하고 폭풍이 이 세계에서 미아스마를 몰아낼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계시의 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날 저녁 사리는 인간의 모습을 한 왕을 돌봅니다. 왕은 백성들 앞에 나설 때마다 늘 긴장한다고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까봐 걱정된다고 고백하지만 사리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짐승들은 대관식을 위해 모이지만 미아스마가 아직 공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왕은 여전히 인간의 모습입니다. 왕은 자신이 짐승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알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고 대관식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아누비스는 왕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어떤 왕도 이 행사에 늦은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인들에게 왕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하인들은 모든 곳을 수색했지만 왕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셋이라는 이름의 재판관은 왕이 행사 전에 명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하실을 수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지하실에 들어가지만 텅 비어 있음을 알게 되고 왕이 비밀 통로를 통해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비병들을 피해 지나가지만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사리는 그들의 주의를 끕니다. 요르문은 그녀에게 왕의 행방을 묻고 사리는 자신도 왕을 찾고 있지만 여기에는 없었다고 말하자 경비병들은 자리를 떠납니다. 사리와 왕은 지하방으로 돌아가고 왕은 짐승으로 변신하기 시작하지만 대관식에 제 시간에 맞출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이 좋은 왕이 아니라고 자책합니다. 사리는 그가 훌륭한 왕이라고 말하고 그때 왕은 존재를 감지합니다. 사리는 시간을 벌기 위해 방을 나섭니다. 그녀는 입구에 서 있는 셋을 보고 그는 그 방에서 마법의 기운을 감지했다고 말합니다. 사리는 왕이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셋은 그녀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왕의 안전을 걱정하며 문을 열라고 합니다. 사리가 협조를 거부하자 셋은 경비병에게 그녀를 제압하라고 명령하고 문을 엽니다. 그들은 짐승으로 변한 왕을 보고 셋은 그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대관식종이 울리고 셋이 왕에게 옷을 입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왕은 그냥 가겠다고 합니다. 행사장에서 짐승들은 왕이 항상 시간을 잘 지켰기에 왕이 왜 안 왔는지 의아해합니다. 아누비스는 당황하여 하인들에게 의식을 취소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때 그들은 왕이 귀벌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그는 평소 망토를 입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섭니다. 짐승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자신이 첫 번째 왕의 갑옷을 버렸다고 말하며 전통을 존중하지만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서는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밝은 미래로 이끌겠다고 약속합니다. 군중은 왕을 환호하고 아누비스는 그가 좋은 연설을 했다고 말하지만 왜 그가 자신의 대담한 계획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왕은 자신이 반대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사리가 연설 아이디어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아누비스는 자신이 감명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사리는 그가 왜 아직 그녀에게 시련을 주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회의실에서 아누비스는 그녀에게 줄 시련이 없다고 말하며 그녀가 이제 왕비 보좌관으로서의 자리를 맡게 될 것이라고 전한다. 아누비스는 그녀에게 여왕의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라고 요청하며 다음 대관식까지 무사히 수행할 수 있다면 그녀는 정식 왕비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한다. 아누비스는 그녀에게 공적인 자리에서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녀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인간 세계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며 왕비 보좌관 직위를 거부할 수 있고 그 대신 왕을 위한 아내를 찾을 수 있으며 그녀는 왕의 애완동물로 궁전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사리는 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베누는 그녀에게 그 자리를 수락하라고 권유하며 그녀만이 왕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리는 결심을 하고 베누가 불사조로 변신하여 그녀를 왕의 품으로 밀어넣는다. 그녀는 왕에게 자신이 왕비 보좌관 직위를 맡겠다고 말하고 왕은 이를 기쁘게 받아들여 그녀와 함께 책임을 나누겠다고 한다. 시간이 좀 지나자 왕국 곳곳에서 사신들이 와서 대왕에게 대왕 대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만 왕은 사리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물리라고 명령한다. 아누비스가 평소 옷이 왕비의 일에는 너무 초라하다고 말했기에 새 옷을 입어보는 사리를 아흐메드가 찾는다. 왕국이 혼란스러운데도 사리가 너무 차분하다며 아흐메드가 말하지만 사리는 걱정만 해봤자 소용없다며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한다. 궁궐을 거니는 아흐메드는 왕실 경비병들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요르문이 위험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리와 요르문 모두 힘든 일을 맡았다는 것을 깨달은 아흐메드는 그들에게 부적을 만들어 보호해주고 싶어 한다. 다음 날 아흐메드는 가족이 있는 경비병을 요르문이 출정해서 제외시키는 것을 엿듣는다. 경비병이 요르문에게 결혼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요르문은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하고 있기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아흐메드는 사리에게 부적을 건네주고 아흐메드가 또 다른 부적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사리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는다. 아흐메드는 조르문을 위해 준 것이라고 말하고 사리는 부끄러워하며 조르문의 눈에 띄고 싶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사리는 부끄러워할 것 없다며 자신도 인간이면서 왕과 함께 있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아흐메드에게 자신도 욕심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 아흐메드는 조르문에게 달려가 부적을 건네주며 임무 중 안전을 기원하는 부적을 넣었다고 말한다. 조르문은 부적을 받고 무사히 돌아와 그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리는 기뻐한다. 궁궐을 거닐던 중 왕은 그녀에게 대리 여왕으로서 첫 번째 임무를 알린다.
그들은 사르발이라는 봉신국으로 향하는 마차를 타고 왕은 사르발의 지배자 테드와 그의 배우자 카우라에게 칼카라라는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한다. 대리 왕비로서 그녀는 칼카라에게 축복을 내려야 하며 아스마르고에는 수년간 여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제들이 그 의식을 치러왔다고 말한다. 한편 칼카라는 테드에게 축복 의식을 거부해달라고 애원한다. 인간이 자신의 아들을 만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드는 그들이 봉신국이므로 아스마르고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일깨워준다. 그들은 사르발에 도착하고 테드는 그들의 국가의 왕을 환영합니다. 사리는 자신을 대왕비로 소개하며 아들에게 축복을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칼카라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그들의 아들이 몸이 좋지 않지만 내일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녁 식사 중 사리는 적절한 손님으로 대접받지만 포크를 떨어뜨리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왕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어서서 피곤해서 일찍 쉬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리를 방으로 데려가는데 사리는 칼카라의 행동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키운 부모를 떠올리게 한다며 그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왕은 그녀를 안아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저 그녀의 행동을 따라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왕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 사리를 더 편안하게 합니다. 다음 날 사리는 칼카라에게 축복을 내리려 하지만 칼카라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축복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리는 이에 동의하며 아누비스는 칼카라가 그녀의 외아들을 좋아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그녀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축복 의식을 피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사리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궁금해합니다. 밖에서 사리는 칼카라를 진정시켜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칼카라는 그녀가 알아서 할 테니 그동안 궁전을 둘러보라고 합니다. 칼카라의 딸 테트라는 사리를 안내하겠다고 자원합니다. 칼카라가 떠난 후 테트라는 즉시 사리를 못생겼다고 부르며 그래서 어머니가 사리가 칼카라를 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테트라는 자신이 사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먼저 자신의 부하가 되어야 하며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을 오베이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리는 테트라가 자신을 장난감으로 만들자 이에 맞춰 놀며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테트라는 사리에게 자신의 말이 되라고 명령하자 사리는 네 발로 기어가며 올라타라고 말합니다. 테트라는 사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고 그녀가 칼라의 호의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며 너무 재미있어서 잊어버렸다고 대답합니다. 사리는 그녀를 업고 다니기 시작하지만 테트라는 그녀를 바보라고 부르며 칼라가 그녀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드러냅니다. 칼카라는 부모님이 항상 원했던 상속녀였기에 언니들은 모두 시집을 갔고 테트라는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하며 카우라가 자신을 없애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리는 카우라가 테트라를 사랑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반박합니다. 테트라는 여전히 자신이 원치 않는 아이라고 생각하며 왕이 있는 궁궐의 가장 높은 탑으로 재빨리 향해 자살을 계획합니다. 사리가 테트라를 따라잡아 말리지만 왕이 그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테트라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리는 테트라와 다시 놀고 싶다고 말하지만 테트라는 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후에야 울음을 그쳤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탄생이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지막 행동이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때 카우라가 도착하고 사리는 테트라가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러는 것이라고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테트라는 뒤로 물러서며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리가 테트라를 붙잡고 뒤따라 뛰어내립니다. 그때 휘버가 나타나 그들을 죽음에서 구해냅니다. 사리는 다시 시도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그녀가 태어나서 기쁘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테트라는 울기 시작하며 사리를 꼭 안는다. 카우라는 칼카라와 너무 바빠서 테트라를 그렇게 안아줄 기회를 갖지 못했음을 깨닫고 테트라는 왕에게 보기 흉한 광경에 대해 사과하지만 왕은 그에게 자신의 딸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한다. 테트라는 안전하게 착륙하고 카우라는 즉시 그녀를 안으며 테트라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사리에게 그녀의 딸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들은 축복 의식을 진행하며 카우라는 사리에게 그녀의 아들을 축복하게 한다. 아누비스는 여전히 사리를 여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만 이제 그녀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인식한다. 그날 저녁, 우리는 사리가 테트라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는데 테트라는 아누비스를 좋아한다고 밝히며 그들이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피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녀가 그의 종족의 자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짐승의 자녀가 더 강한 혈통을 가진 부모를 닮는다는 것을 배우고
테트라는 사리에게 그녀가 앞으로 왕의 자녀를 낳아야 하므로 그 개념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잠을 이루려 할 때 왕이 찾아와 그들에게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왕은 그녀를 외딴 곳으로 데려가 왕의 자식을 낳는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혈통이 다름을 알고 있어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며 자신의 부모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왕이 어머니와 형제 없이 자란 사실을 알게 되며 그의 아버지는 그를 혹독하게 대하고 계시록의 밤에 그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가 좋은 왕으로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침대에서 그의 아버지는 그를 붙잡고 왕위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혈관에 더러운 피가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드러내지만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어버립니다. 사제들은 그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를 안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그는 나중에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었음을 알게 되지만 이 질병은 공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왜 아버지가 인간과 아이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혈통을 저주하며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리는 왕이 자신의 인간 혈통을 저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자 왕은 그녀를 위로하며 자신이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없었던 혈통이지만 그녀를 선택했다고 말하며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입맞춤을 하며 미래의 자녀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녀를 자신의 여왕으로 원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사르바를 떠나고 왕은 사리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첫 번째 임무를 막 끝냈기 때문이다. 그들의 궁전으로 돌아온 왕은 사리에게 마지아에 주둔 중인 군대에 방문하라고 지시하지만 그는 이번 임무에 동행할 수 없으니 혼자 가야 한다고 한다. 왕은 사리가 혼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아누비스가 그의 죽어가는 친구를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고 마지아의 통치자 임명이 왕의 제위 아래 확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리는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임무를 수락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은 사리가 짐을 챙기는 동안 그녀를 방문하고 사리는 그가 곁에 없는 것에 긴장하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그녀는 혼자서 일을 잘 해낼 수 있음을 증명해야 좋은 여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왕은 궁전을 떠나고 아누비스는 사리에게 여행을 위해 새로운 경호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오른팔 역할을 할 여왕 경호대의 대장을 선택할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해 자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에나가 갑자기 아누비스를 밟고 그는 여왕의 경비를 자원하며 자신을 란토라고 소개합니다. 아누비스는 사리에게 오른팔을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조언하며 란토는 여왕의 경비로는 너무 무례하다고 말하고 그의 전투 능력을 시험해보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란토는 갑자기 자신의 마스크를 베어내며 아누비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위협합니다. 사리는 그를 멈추고 그녀는 그를 여왕의 경비대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마기아로 가는 길에 나서고 란토는 운전사에게 경로를 변경하라고 지시하며 지름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리는 그에게 왜 자신의 경비가 되겠다고 자원했냐고 묻고 그는 그냥 대장으로 승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평민에게는 더 높은 직급입니다. 그는 그 자리를 얻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유일한 자원자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며 그녀가 인간이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래뱀 무리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고 사리는 먹히기 직전이지만 란토가 그녀를 구하고 괴물들을 쉽게 물리칩니다. 경비들은 란토가 모래뱀과의 조우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며 그가 경로를 변경하라고 명령했을 때 일부러 그곳으로 유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리는 그들을 멈추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란토는 그녀가 그를 의심스러워하자 방황하고 사리는 자신이 그를 잘 알지 못해 죽일 수 없다고 말한다. 란토는 경비원들이 그에 대해 맞았다고 밝히며 그들이 모래뱀과 마주치기를 원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들을 물리쳐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사리가 죽으면 자신이 곤란해질 것을 알고 그녀를 살리겠다고 약속한다. 사리는 란토를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그가 자신을 이용해 이름을 날릴 수 있지만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말한다. 란토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모에지아 도시로 도착한다. 그곳에서 군인들은 란토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는 하이에닌이라서 그렇다. 란토는 이를 알아차리고 그들을 무례하다고 부르며 자신의 지위를 이야기하고 그들보다 상급자라고 말한다. 부대의 대장 타이리는 그의 병사들에게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사리에게 즉시 그의 병사들에게 연설하라고 말한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리는 병사들 앞에 나타나 자신을 액팅 퀸 칸소어트로 소개하며
왕이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왕국에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니 그들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자랑스러워하고 규율 있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연설을 마치며 모두에게 왕을 지지해달라고 간청한다. 시온 클롭스는 그녀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렌토는 그녀가 그 지역의 최고의 인물이기 때문에 더 권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브론이라는 모에시아의 통치자와 만나는데 브론은 내일 아침에 서명식을 거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지역에 반군주주의 반란이 있으며 통치자가 없어서 혼란이 지속되었다고 설명하지만 서명식이 끝나면 반군들이 진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날 저녁, 우리는 군인들이 렌토를 반군주주의자로 비난하는 모습을 본다. 그는 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렌토는 그들과 맞설 준비를 하지만 사리가 그를 막으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군인들은 렌토가 의심스럽다고 설명하며 그녀가 하이니안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렌토를 방어하며 하이니안들이 과거의 왕국을 배신한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와는 상관없다고 말한다. 군인들은 자신의 행동에 사과하지만 그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이 떠난 후 란토는 마지막 왕이 무고한 하이니안들을 처형했다는 것을 밝히고 왕가를 파괴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어한다. 그는 사리에게 자신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그를 믿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사리는 그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하다고 생각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를 믿기로 결정한다. 란토는 그녀의 말에 감동하고 다음날 사리는 그의 방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그를 찾을 수 없다. 그녀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을 듣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브론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것이다. 브론은 공격에서 살아남았고 그의 공격자를 한쪽 눈을 가진 모자 쓴 남자로 묘사한다. 그는 공격자의 털을 찢어낼 수 있었지만 그 색깔은 특별하지 않다. 관리들은 공격자가 건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탈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 순간 한 병사가 나서서 범인을 지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란토가 방에 들어오고 병사는 즉시 그를 브론을 공격했다고 비난합니다. 관료들은 그가 설명에 맞는다고 생각하여 병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그가 유죄라고 확신합니다. 한 병사가 그에게 지난밤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자 란토는 자신이 건물 위에서 잠이 들었다고 답하지만 그들은 이를 허술한 변명으로 봅니다. 병사들은 란토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자 그에게 돌진하지만 사리가 방해하며 란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말합니다. 병사들은 그녀를 믿지 않으며 그녀가 누군가를 모함해 란토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타이린이 그녀와 함께 가겠다고 제안하며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란토는 의혹이 풀릴 때까지 억류되며 그들은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하 감옥에서 클롭스는 란토에게 사리가 그를 믿고 있다고 말하며 란토는 사리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이렇게 보호해준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하이에나들이 다른 짐승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하이에나들조차 란토와 그의 어머니를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하이에나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병으로 죽어가고 란토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그녀를 위해 약을 삽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는 길에 2명의 군인을 만나고 그들은 그가 약을 훔쳤다고 비난합니다. 란토는 자신이 구매했다고 설명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약을 칸피스케이트합니다. 그는 약을 되찾으려고 하지만 군인들은 그를 넘어뜨리고 란토가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안 떠나버립니다. 이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죽고 그는 계급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그것이 군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란토는 자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리에게 자신을 믿지 말라고 했지만 항상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범인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 후 란토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사리는 그들이 수집한 털을 증거로 사용했다고 밝히고 우리는 인간이 짐승보다 색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리는 털의 색깔을 다른 야수들과 맞추며 그에 속한 종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녔고 그 후 그 종의 구성원들을 모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자를 체포했다. 배경조사를 통해 범인이 반군주주의자임을 밝혀냈고 그의 목표는 서명식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의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브론은 도시의 통치자로 임명된다. 사리는 탈인에게 렌토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미래에 그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탈인은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부하들이 자리를 떠나 범인이 들어오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중대한 실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 대장 자리도 잃게 될 것이다. 대장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렌토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싶지 않아서 단지 계급을 올리고 싶었다고 밝히지만 그녀가 자신을 믿어준 것에 감사하며 그녀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그들은 오스마르고로 돌아가고 사리는 여행 후 쉬고 렌토는 여왕의 경호대 대장으로 왕에게 소개된다. 왕은 그에게 하이에니안인지 묻고 렌토는 대담하게 왕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물으며 자신은 왕의 뒤를 칼로 찌르지 않겠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왕에 대해 정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아누비스는 그에게 혀를 조심하라고 하지만 란토는 자신이 왕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아누비스는 그의 행동에 짜증을 내며 그녀가 처음 도착했을 때의 사리를 떠올리게 한다. 그들은 논쟁을 시작하지만 왕이 그들에게 포효하자 란토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 왕은 란토에게 자신의 혈통에 자부심이 있는지 묻고 란토는 자신이 하이에니안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로 인해 자신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사리만이 그를 지배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왕은 그를 여왕의 경비대 대장으로 받아들이며 그녀의 기사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한다. 용무는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반란군에 맞서 싸우며 마을 사람들을 학살당하는 것을 막는다. 그는 궁전으로 돌아와서 인명피해가 없다고 보고하지만 왕은 그에게 뭔가 문제가 있음을 감지한다. 그가 궁전 주변을 걷다가 아흐메트를 우연히 만나고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당황하게 된다. 그는 그녀를 테라스로 데려가서 아뮬렛을 돌려주며 그것이 그들을 보호했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그에 걸맞지 않다고 느껴서 다른 사람에게 주길 원한다고 한다. 사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왜 요르문이 그것을 돌려주었는지 궁금해한다. 란토는 요르문이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흐메트도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요르문에게로 향한다. 그녀는 그에게 왜 돌려주었는지 묻지만 요르문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순간 란토가 나타나 여왕의 근위대장이라고 소개하며 그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란토는 충성심에서 그렇게 한다며 자신이 이기면 요르문이 사리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려 한다. 왕은 란토의 싸움을 보고 싶어하며 요르문에게 결투를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요르문은 그것을 받아들인다. 싸움이 시작되자 사리는 왕에게 왜 그들을 싸우게 하려는지 묻고 왕은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다고 밝힌다. 란토가 요르문에게 달려들지만 요르문은 그의 공격을 막고 그를 발로 차 날려버리고 요르문이 승리한다. 하지만 왕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사리에게 요르문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아흐메트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요르문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살피고 회복에 도움이 될 물건을 줍니다. 아흐메트는 그가 부적을 돌려준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부적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요르문은 그녀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를 확인하고 아흐메트는 요르문이 부적을 돌려줄 때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부적이 자신이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항상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에게 부적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한편 일리아는 숲속을 걷다가 아이를 붙잡고 있는 짐승들을 봅니다. 그는 그중 하나를 베어 아이를 땅에 떨어뜨리고 짐승들은 도망칩니다. 일리아는 아이를 살핍니다. 그런데 아이가 짐승임을 알게 되자 검을 겨누지만 아이는 일리아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몰로라고 소개하고 일리아는 칼집에 칼을 집어넣으며 아이를 죽이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한다. 일리아는 몰로에게 집에 가라고 하지만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일리아가 그를 국경으로 안내한다. 그들이 걷는 동안 몰로가 갑자기 사라지고 일리아는 그가 또 납치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몰로가 꽃과 놀고 싶어서 장난치는 것임을 깨닫는다. 일리아는 왜 짐승들이 그를 납치했는지 물어보자 몰로는 아이들이 납치되어 인간에게 팔리고 그들이 아이들을 놀잇감처럼 대한다고 이야기한다. 일리아는 그가 만난 짐승들이 인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처음 짐승들을 만났던 기억이 떠올라 구역질이 나고 싶어진다. 몰로는 이를 알아차리고 일리아에게 다가가 아프냐고 묻지만 일리아는 몰로를 밀어낸다. 몰로는 손을 내밀며 만지지 않고 일리아를 문지르려 한다고 말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가 다쳤을 때 그렇게 해주기 때문이다. 두 인간이 나타나 몰로를 향해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거의 몰로를 스치고 그들은 짐승들이 형편없이 일을 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귀족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목표가 몰로라고 밝힙니다. 일리아를 야수 사냥꾼으로 알아보고 그도 몰로를 노리는지 의아해하며 몰로를 데려갑니다. 일리아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몰로의 도움 요청하는 비명을 듣고 여동생이 야수에게 먹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일리아는 갑자기 그들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혐오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기를 꺼내 들고 그들 중 한 명에게 돌진하며 몰로에게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일리아가 궁수의 표적이 되는 것을 알아채고 몰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몸을 던져 궁수의 화살을 막습니다. 일리아는 그들의 무기를 부수고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떠나라고 말하고 그 남자들은 도망칩니다. 일리아는 몰로가 잘하면 인간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사리가 모든 야수가 악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야수도 인간과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일리아는 몰로에게 등을 맡겨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그들은 국경에 도착하여 작별 인사를 하고 몰로를 떠나보냅니다. 우리는 사리와 왕이 배에 있는 모습을 보며 왕이 반군 주재 그룹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다고 밝힙니다. 이는 최근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관리들은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누비스는 그룹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은 사리에게 편안히 쉬라고 말하며 다음 임무에 특별한 의무가 없다고 전합니다. 사리는 자유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좋은 여왕이 되고 싶어하고 왕은 그녀에게 마음을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왕궁에서 아누비스는 그들의 영토가 공격받고 있다는 긴급 보고를 받으며 하인에게 왕에게 전할 메신저 짐승을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왕은 메시지를 받고 오스마르고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지만 사리는 현재의 임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를 대신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왕은 그녀가 혼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사리는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싶다며 그를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왕은 마지못해 그녀에게 허락하지만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사리의 반지에 마법을 걸고 오스마르고로 날아간다. 해군 순찰대가 불법 선박을 발견하고 멈추라고 명령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하늘에서 펠리르라는 짐승이 떨어져 순찰대를 죽인다. 짐승과 불법 선박인 니르가 함께 배에 올라타고 펠리르는 니르가 자신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함께 날아다니는 짐승을 타고 펠리르는 왕궁을 습격하고 싶어하며 왕을 죽이기를 원한다. 그들은 왕의 배를 보고 공격하여 탑승한 사람들을 죽인다. 군인 중 한 명이 그가 누구냐고 묻고 펠리르는 자신이 짐승의 새로운 왕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현재 오스마르고의 영토를 침략하고 있으며 왕을 죽인 후 왕좌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힌다. 군인들이 그들에게 돌진하지만 니르는 즉시 날아다니는 검으로 그들을 죽인다. 펠리르는 배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인물에 대해 묻지만 병사들은 침묵을 지키고 그는 그들을 모두 처형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사리가 갑자기 그에게 다가와 그의 주의를 끈다. 왕궁에서 왕은 두 개의 영토가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은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 병력을 나누는 것을 생각하지만 아누비스는 기습 공격에 대비해 본대는 수도에 두고 반란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기병대를 이끌겠다고 자원한다. 배로 돌아와서 사리는 자신을 오스마르고의 대행 여왕이라고 소개하며 펠리르에게 자신을 데려가고 다른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한다. 펠리르는 그녀가 인간이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사리는 왕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펠리르는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니르는 사리가 마기아에서 경호원에게 보호받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펠리르는 사리를 희생물로 삼기로 결정한다. 란토가 갑자기 그들을 멈추게 하며 니르의 날아오는 검을 피하면서 그들에게 돌진한다. 그러나 검이 돌아서고 란토는 니르가 마법으로 그의 검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란토는 결국 찔리고 니르는 그를 끝내려 하지만 사리가 그를 막으며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다면 함께 간다고 상기시킨다. 펠리르는 니르에게 사리를 위해 죽고 싶어하는 란토를 살려주라고 명령하지만 사리는 그에게 궁전으로 돌아가 왕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한다. 그녀는 대누에게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라고 명령하고 그녀의 감시자들에게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말한 후 펠리르와 함께 떠난다. 시민들은 침공에 대해 알게 되고 그들은 공황 상태에서 궁전 문 앞에 모인다. 클롭스는 메신저 짐승을 타고 궁전으로 돌아가 상황을 알린다. 왕은 사리를 구하고 싶지만 아누비스가 그를 막으며 궁전에 남아야 한다고 말하고 수색대를 보내는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그는 펠리르가 자신에게 원한이 있음을 알고 있어 펠리르가 사리에게 무엇을 할지 모른다. 아누비스는 왕에게 가겠다면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며 그의 행동이 왕국에 위험하니 또 다른 왕을 섬기고 싶지 않다고 전한다. 왕은 진정하고 그의 왕좌로 돌아갑니다. 클롭스는 사리의 메시지를 전하며 왕에게 그녀를 구하지 말라고 하고 왕은 사리가 자신을 국민을 지키라고 원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왕은 시민들에게 연설하며 침략이 진행 중임을 확인하지만 그들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왕은 펠리르에 대해 생각하며
그가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추적할 계획을 세우고 사리를 되찾고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 죽을 각오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왕은 보고를 받고 침략자들이 실제로 반군주주의자들이 모인 것임을 알게 되고 그들이 펠리르에게 복종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한편 란토는 사리를 찾기 위해 베누를 따라가고 있지만 베누는 더 이상 그녀의 감각을 느낄 수 없다고 언급하며 그녀가 장벽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리는 펠리르의 기지에서 그에게 왜 왕이 되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펠리르는 자신이 오스마르고의 속국 중 하나의 왕자였다고 밝힙니다. 형제들에 비해 실패자로 여겨졌지만 그는 왕자와 싸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푸른 불꽃으로 공격하려 하지만 왕자는 순식간에 그를 압도합니다. 왕자는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친구가 되자고 하지만 페니르는 조롱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귀 하나를 잘리고 칭호를 박탈당한 채 내쫓깁니다. 사리는 그가 왕에게 원한을 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페니르는 정정당당한 싸움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재대결을 원하며 짐승들을 자연 질서대로 되돌리고 정점에 강하게 서기 위해 인간들의 영역까지 넘보고 무너뜨릴 계획입니다. 사리는 남을 해치면서만 강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그가 왕을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페니르는 화가 나서 불꽃을 뿜어냅니다. 사리는 반지에 의해 보호되지만 결국 기절하고 페니르는 그녀가 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흥미를 느낍니다. 아누비스가 침입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코툰 도시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갑자기 니르를 만나게 됩니다. 니르는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편을 바꾸도록 설득하려 합니다. 같은 조상을 가졌으니 짐승이 아닌 늑대 왕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누비스는 자신이 섬기는 왕을 스스로 선택했다며 거절합니다. 결국 니르는 아누비스를 찌릅니다. 한편 페니르는 사리를 매수하려 온갖 음식과 보석을 제공하지만 사리는 모두 거절합니다. 페니르는 왕이 사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궁금해하고 사리는 그의 마음이라고 대답합니다. 페니르는 사리가 니르처럼 되기를 바라며 그를 사랑스러운 노예라고 부르고 어린 시절 니르의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 니르는 음식을 훔쳤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당하지만 페니르는 즉흥적으로 그를 거두어들입니다. 페니르는 첫 번째 하인을 얻게 되어 기뻐하며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니르는 이유 없이 죽이는 것을 원치 않고 아누비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만 아누비스는 여전히 거절합니다. 니르가 그를 끝내려는 순간 갑자기 요르문이 나타난다. 그는 니르의 검을 막아내고 아누비스는 그가 왕을 보호해야 할 자리에 왜 있는지 의아해하지만 요르문은 왕이 자신의 친구를 지키라고 보냈다고 말한다. 요르문은 간발의 차로 칼날을 피하고 니르에게 돌진한다. 뒤에서 칼이 꽂히려는 순간 그는 먼저 니르를 베어낸다. 니르는 아직 죽을 수 없다며 자신의 비행 짐승을 타고 후퇴하고 아누비스는 그를 따라가면 페닐리르의 기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란토가 기지를 찾았지만 사리를 찾던 중 페닐리르가 갑자기 나타난다. 사리는 벗어나려 하지만 사유와 비뉴가 그녀를 찾는다. 비뉴가 그녀를 풀어주며 유인책으로 페닐리르를 끌어들이는 동안 도망치는 것이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사리는 란토를 두고 갈 수 없다며 돌아가자고 고집한다. 란토는 펠리르의 상대가 되지 않지만 자신이 펠리르의 호위대장이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위해 죽을 의향이 있습니다. 사리는 갑자기 나타나 그를 끌고 가며 그가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리는 호위병은 주인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며 자신이 진정한 여왕이 될 때 그가 곁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비뉴가 장벽을 통과하고 란토는 넘어지는 비뉴를 받지만 충격으로 쓰러집니다. 사이는 클롭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클롭스는 왕에게 펠리르의 기지를 찾았다고 알립니다. 사리는 란토를 데리고 도망치지만 펠리르가 그들을 따라옵니다. 펠리르는 사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복종하라고 말하지만 란토는 갑자기 그의 다리를 찌르고 사리와 함께 도망칩니다. 펠리르는 화가 나서 그들을 쫓지만 그들은 귀버에 의해 구출되고 왕이 나타납니다. 펠리르는 재대결에 흥분하고 왕은 그를 상대할 준비를 한다. 아누비스와 요르문드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니르는 그들의 길을 막으며 싸움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들을 막겠다고 한다. 요르문드는 어차피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안다. 왕은 자신의 힘을 발휘하며 펠리르와 충돌하지만 결국 두 쪽 모두 피해를 입는다. 펠리르는 그게 다냐고 궁금해하며 더욱 강력해지면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지역을 초토화시킨다. 왕은 무릎을 꿇고 펠리르는 그가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의 힘을 사리의 반지에 담았기 때문이다. 펠리르는 나머지 힘을 모으고 또 다른 폭발을 일으키지만 왕은 무장되지 않았다. 왕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펠리르는 자신이 유리한 상황에서 이기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이제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주장하고 원초적인 짐승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한다. 그들은 발톱으로 싸우기 시작하며 서로를 찢어놓는다. 펠리르가 왕의 머리를 물지만 왕은 뛰어올라 그를 내리칩니다. 왕이 그의 목을 물고 요르문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펠리르는 그를 밀쳐냅니다. 펠리르는 심하게 피를 흘리지만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왕은 그의 결단력을 보고 자신에 대해 자신의 존재를 저주하며 단지 왕좌에 매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의심하고 펠리르가 그에게 공격을 합니다. 왕은 땅에 쓰러지고 펠리르가 기뻐하는 동안 왕은 힘이 빠졌다고 느끼지만 사리가 갑자기 그의 이름인 나나트를 부르며 그 이름이 용감한 마음을 뜻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사나운 포효를 내며 펠리르는 그가 어떻게 아직도 서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것이 사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니르는 펠리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펠리르가 귀가 잘린 때를 회상합니다. 니르가 물을 가져오지만 페니르는 물을 깨뜨리며 자신은 이제 길 잃은 개일 뿐이라고 말한다. 니르는 자신의 귀를 자르려 하지만 페니르는 그를 막으며 무슨 짓인지 묻는다. 니르는 자신의 귀를 주고 싶었다며 자신에게 소속감을 준 페니르 곁에 있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페니르는 언젠가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고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니르는 그의 자존심을 일깨워주고 그는 다시 한번 왕과 맞선다. 둘 다 지기를 거부하지만 결국 왕이 승리한다. 사리는 왕의 품에 안기고 왕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사리는 다시는 그렇게 걱정하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왕은 기진맥진하여 쓰러지지만 페니르는 다시 일어선다. 사리는 왕이 싸우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국민을 보호하고 오스마르고의 미래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펠리르를 처치하기 위해 발톱을 드러내자 니르가 갑자기 펠리르의 뒤를 찌르며 그의 임무와 삶의 이유가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니르는 펠리르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치고 지쳐 쓰러진 왕에게 무언가를 말하며 모두가 그를 도와 러시합니다. 그들은 궁전으로 돌아가 아누비스가 왕을 돌보기 위해 모든 제사장을 모읍니다. 사리는 그들이 왕을 데려가는 것을 걱정 없이 지켜보며 아미크가 그녀를 위로하고 니르는 왕국 전역에서 수배자로 지명됩니다. 며칠 후 요르문은 란토와 훈련을 하고 란토의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주목합니다. 란토는 사리 덕분에 자신의 역할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요르문은 그를 여왕의 경비대장으로 인정하며 그가 나아지면 다시 스파어하기를 희망합니다. 사리는 왕을 방문하러 가고 그녀는 그가 약해진 상태로 인간 형태로 돌아온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아누비스가 니르가 복수를 하려 할 경우를 대비해 모두에게 경계하라고 경고했다고 그에게 말하지만 왕은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한다. 사리는 니르가 떠날 때 그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물어보고 왕은 니르에게 자신의 주인을 처치한 것에 대해 그가 자신을 미워하는지 물었다고 밝힌다. 하지만 니르는 그 싸움이 펠리르의 꿈이자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주인을 해방시켜준 것에 감사하다고 한다. 우리는 니르가 높은 바위 위에 있는 펠리르의 시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펠리르가 자신이 패배할 경우 자신의 생명을 끊으라고 니르에게 명령했음을 알게 된다. 니르는 펠리르와 함께 했던 시간을 회상하며 그가 자신의 자존심이자 삶의 이유였다고 생각하고 그와 함께하기 위해 뛰어내린다. 한편 세스는 금지된 기록 보관소를 수색하며 왕을 전복하는 데 도움이 될 무언가를 찾고 있다. 아누비스는 왕에게 보고하며 왕국 내에 문제가 없었고 궁전의 모든 이가 펠리르를 상대로 한 그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이틀 후에 열릴 개선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한다. 아누비스는 이 의식 동안 사리를 곁에 두지 말라고 조언하며 시민들이 왕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 거의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반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리와 아흐메트는 왕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아흐메트가 구운 디저트를 즐기고 란토는 동상 옆에서 훈련하고 있다. 아흐메트는 사리의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사리는 전투 중에 부서졌다고 말한다. 이는 아흐메트를 슬프게 하며 그 반지가 왕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란토가 들어와 사리가 진짜 여왕이 되면 훨씬 더 좋은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흐메트는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선물도 특별하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사리에게 왕에게 반지의 대체로 다른 선물을 요청하도록 격려한다. 밤이 되자 사리는 왕에게 반지에 대해 물어보고 왕은 그녀가 미아스마에 대한 내성을 키웠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사리는 그가 반지를 선물했을 때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는지 물어보며 그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왕은 대신 그녀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며 그들은 함께 바위로 가서 왕은 마법을 사용해 나무를 드러낸다. 왕은 그녀를 맑고 푸른 샘으로 데려가며 그녀의 반지에 사용된 암브로시아는 여기서만 씨앗을 맺기 때문에 이 샘은 어떤 미아스마에도 오염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왕은 오스마르고의 하늘이 미아즈마가 땅으로 퍼지기 전에는 맑고 푸른색이었다고 설명하고 고위 인사와 사제만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리는 자신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왕은 봄의 맑은 푸른 물이 그녀의 눈을 떠올리게 해서 항상 그녀를 여기로 데려올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왼손을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사리가 인간 세상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던 그녀의 왼손에 새 반지를 끼워줍니다. 사리는 그가 자신의 말을 기억해줘서 기뻐하지만 왕은 자신의 선물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비켜서라고 하고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여 맑은 샘물로 반지를 강화합니다. 왕은 사리에게 이전 반지는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지만 새 반지는 그들이 결코 헤어지지 않을 증거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포옹하고 왕은 그녀에게 합법적인 왕비로서 의식에 함께 서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사리는 백성들에게 불편함과 소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왕은 그들을 비난하는 누구도 침묵시키겠다고 주장하지만 사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제안에 감사하며 그를 충분히 가치 있는 여왕이 되겠다고 약속한다. 의식에서 사리는 왕이 그의 국민에게 환호받는 모습을 기쁘게 지켜본다. 밤이 되자 왕은 외부에서 천둥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사리를 위로하려 한다. 사리는 그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는 그녀가 자신이 태어날 무렵에 세상을 떠난 고전 여왕이라고 생각했다. 어릴 적 왕은 어머니를 알지 못했고 항상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다른 종족을 싫어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낳기를 원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사리는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맙다고 하며 그의 부모를 자신의 소원해진 부모와 비교합니다. 그녀는 아무도 그들이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그들은 이미 존재하며 원하고 사랑받을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왕은 그녀의 말을 고민하며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는 사리에게 희생을 폐지하고 이오나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새로운 세대가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믿지만 짐승을 사자로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리는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사자가 되겠다고 자원합니다. 왕은 이 아이디어를 그의 평의회에 제안하지만 반대에 부딪힙니다. 란토는 끼어들어 젊은 짐승들이 인간을 혐오할 만큼 많은 인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사리의 여왕의 경호원으로 그녀와 함께 인간 세계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고 왕은 그녀에게 아누비스가 그녀와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싶어 한다고 알립니다. 아누비스는 그녀에게 그들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지 물어보지만 그녀의 태도에 불만을 느낍니다. 사리는 아누비스와 같은 사람이 그녀를 인간이 아닌 개인으로서 미워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왕을 돕는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하고 아누비스는 그녀의 헌신을 보고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녀는 기쁘게 왕에게 알리며 왕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여왕의 경호원을 함께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아이디어에 반대하지만 베뉴가 자신은 짐승도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며 왕은 동의합니다. 다음 날 사리는 인간 세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아흐메트와 란토는 그녀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란토는 왕이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불참한 것을 알아차리지만 사리는 그들이 이미 작별 인사를 했다고 확신시킵니다. 한편 세드는 왕의 출생 비밀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 비밀을 폭로하면 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리는 요라나에서 가장 큰 왕국인 마스케바나에 도착하고 한 행상인이 그녀에게 쇼를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왕국 기사단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오셀롯이 그를 대면하자 남자는 사라진다. 오셀롯은 사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가 순례자라고 가정하며 교회로 안내하려 한다. 사리는 왕과의 면담을 원한다고 그에게 말하고 오셀롯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한다. 사리는 순수하게 자신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즉시 체포되지만 오셀롯이 그녀의 편지를 왕에게 전달해 줄 것이라고 희망한다. 밤이 되자 오셀롯이 사리에게
그녀가 최근에 희생자로 확인되었다고 알리러 온다. 이는 그녀가 짐승의 영역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편지의 내용이 짐승 문자로 되어 있어 왕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독립적으로 짐승 문자를 연구하는 여성이 있으며 그녀가 번역할 수 있다고 전한다. 사리는 그녀에게 편지의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동의하고 오셀롯은 그녀가 성공하면 편지를 왕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한다. 사리는 그 여성이 사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현지인들이 그녀를 셰다이의 마녀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리는 그녀의 집으로 안내되며 그곳에서 왕의 인간 형태처럼 보이는 여성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비냐가 그녀를 구하고 여자는 왜 여기 있는지 물어봅니다. 사리는 자신의 상황을 여성에게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여자는 짐승과는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합니다. 여자는 사리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다시 괴롭히면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여자의 집안에서는 사리의 말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사리는 그녀의 집 밖에서 캠핑하며 여성에게서 답을 얻고 왜 그녀가 왕과 많이 닮았는지 밝혀내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사리는 다시 그녀에게 인사하고 그녀를 따라다니며 짜증나게 합니다. 사리는 포기하지 않고 여자가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다시 다가갑니다. 사리는 그것이 에덜바이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여자는 그녀를 무시하며 왜 마녀가 기르는 꽃에 신경 쓰냐고 묻는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두 남자가 꽃밭으로 다가와 꽃을 짓밟는다. 사리는 그들을 보고 멈추라고 하지만 그들은 꽃이 마녀가 마을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독이라고 주장한다. 사리는 꽃이 독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남자들은 마녀의 피가 저주받았다고 하며 꽃을 계속 짓밟는다. 사리는 그들의 다리 중 하나를 잡아 멈추게 하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마녀의 하수인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사리는 여자가 나타나 남자들을 공격하고 그녀의 정원에서 나가라고 경고하면서 구해준다. 남자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도망치고 사리는 그녀에게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지만 여자는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여자는 사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꽃을 보호하려 했는지 묻고 사리는 에델바이스 꽃이 소중한 기억을 상징하며 여자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떠올리기 위해 기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젊은 오셀롯이 들판의 여자에게 꽃을 주며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그녀가 마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여자는 거절하는 장면이 플래시백으로 나옵니다. 여자는 사리에게 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고 오랜 친구 때문에 꽃을 키웠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지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리가 갑자기 어지러워지자 여자는 사리를 집으로 데려가 돌봅니다. 사리는 여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셀롯이 어릴 적 불렀던 애칭인 오시아라고 부릅니다. 오시아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하며 사리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합니다. 밤늦게 일어난 사리는 촛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는 오시아를 발견합니다. 무슨 책을 읽는지 보러 가본 사리는 그것이 짐승 문자로 쓰인 책이라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사리는 그녀의 짐승 문자 이해 능력 때문에 그녀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며 그 책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묻는다. 오시아는 그것이 그녀의 조상이 짐승 문자로 쓴 일기라고 설명하며 아무도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우리는 몇 세대 전 오시아의 조상 중 한 명이 금기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아이를 가졌고 그로 인해 그녀의 가문 전체의 명성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리는 오시아에게 그녀에게 짐승의 피가 있는지 물어보지만 오시아는 모르고 조상의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말한다. 오시아는 일기를 사리에게 주고 사리는 그것이 그녀가 사랑하는 왕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 오시아는 짐승에 대한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간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해독하기 위해 궁전으로 가기로 동의한다. 아누비스는 금지된 아카이브에 몰래 들어간 세트에게 맞서며 그가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한다. 세트는 침착하게 반응하며 자신이 왕족이기 때문에 아카이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고는 아누비스에게 왕에 대한 충성심의 의문을 제기하며 왕이 생각하는 모습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아누비스는 세트의 왕의 비밀을 폭로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생각하며 갈등을 느낀다. 인간계에서 오셀롯은 사리의 임무 성공을 칭찬하고 오시아와 재회한다. 사리는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아는지 묻고 그는 그들이 같은 마을 출신임을 밝힌다. 오시아는 그가 자신에게 차가웠기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강해지려고 수도로 갔다고 확신시킨다. 그는 오시아에게 자신이 강해졌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그녀는 그가 여전히 똑같이 생겼다고 말한다. 오시아는 편지를 번역하기 시작하고 오셀롯은 그 편지를 왕에게 가져가 아련을 허락받는다. 사리는 왕을 만나는 것에 대해 불안해 보이고
오시아는 그녀에게 더 단호해지고 아련하는 동안 고개를 들라고 말한다. 그녀는 왕좌의 방에 들어가고 왕은 다른 나라 대표들과 함께 7일 후에 왕의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계 회의를 열겠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도록 왕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과거 가난한 집안의 수많은 처녀들이 희생으로 보내졌던 야수의 세계에 대해 묻는다. 그는 그러한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리는 그곳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소한 일에 걱정하는 평범한 곳이며 그 세계에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으며 인간과 야수의 평화를 바라는 왕이 있다고 말한다. 왕은 이를 고려하고 그녀를 돌려보낸다. 오셀롯은 사리의 당당한 성격에 감명을 받았고 왕이 그러한 희생에 대해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한다. 그는 공개적으로 약점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리는 그것이 왕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오셀롯은 사리 덕분에 인간과 야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고 말하고 사리는 기뻐한다. 한편 아누비스는 셋이 왕에게 보낸 익명의 제안을 전달할 준비를 하지만 진실을 알까 두려워 주저한다. 그는 셋이 틀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용기를 내어 왕의 문을 두드린다. 왕은 급한 일이 아니면 다음에 만나자고 하고 아누비스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세트가 왕이 만남을 거절하면 자신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아누비스에게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누비스는 왕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요청하고 왕은 마지못해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누비스는 왕이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도하며 이오아나와 사리 사이의 협상에 대해 논의하자고 합니다. 사리는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오셀롯은 의회의 결정을 듣고 가라고 말하지만 오세아는 그가 무심하다며 꾸짖습니다. 사리는 짐승 문자 때문에 고통을 겪었으면서 왜 짐승 문자를 배우고 싶어 하는지 오세아에게 묻습니다. 오세아는 자신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오셀롯이 자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리는 그녀의 말에 감동을 받고 라나르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서 떠납니다. 그들은 짐승의 영역에 도착하고 그녀의 도착 소식을 국경 경비원들이 알리지만 베누는 그가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왕에게 사리를 던져버린다. 두 사람은 포옹하지만 그들의 순간은 짧게 끝난다. 아누비스는 그녀의 도착과 동시에 즉시 왕실 회의를 소집한다. 사리는 인간 세계에서의 자신의 임무에 대해 회의에 알리며 그들은 그것에 대해 논의한다. 그녀는 일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고 왕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그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아누비스는 요아나와의 평화회담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그 안에서 사리의 역할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왕은 이를 승인한다. 사리는 이에 대해 주저하지만 아누비스는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녀를 합법적인 왕비로 인정하겠다고 말한다. 아흐메트, 사이, 그리고 클롭스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란토는 사리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그 마지막 시험은 요아나와의 좋은 관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란토는 아누비스가 그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의심하지만 아흐메트는 그가 엄격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에게 동의하지 않으며 란토는 궁전에서 뭔가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아누비스는 왕에게 전령새들이 왕국 전체에 선언의 메시지를 전달한 후 돌아왔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는 왕에게 선언 후 가능한 한 빨리 회의를 소집할 것을 권합니다. 왕은 모든 것을 고려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리는 그에게 다가가 지루하다며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즉시 동의합니다. 그는 아누비스에게 준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하고 사리와 함께 떠납니다. 사리는 그를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또한 그녀와 비밀리에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녀를 어두운 동굴로 데려가 마법으로 밝히며 바위의 광물이 강한 마법에 반응하고 이는 짐승들 사이에서 힘의 상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리는 빛나는 돌들을 별에 비유하지만 왕은 자신이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별은 그가 자신을 숨기는 계시의 밤에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리는 그가 공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면 별을 보러 데려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왕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선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리는 그를 격려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선언의 날,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아누비스는 세트가 개인적인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긴장합니다.
왕은 나가서 요하나와의 평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지만 왕은 연설을 계속하다가 세트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세트는 안개를 없애고 왕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도록 마법을 겁니다. 모두가 왕이 인간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사리는 이 혼란의 순간을 이용해 그와 함께 빠르게 탈출합니다. 그 사이 렌토가 사이를 사리에게 던집니다. 아누비스는 세트에게 맞서며 그가 봉인된 고문서들을 이용해 왕을 인간의 모습으로 가두기 위해 사악한 마법을 배웠다고 비난합니다. 셋은 그의 추론에 재미를 느끼고 그가 미아즈마를 일시적으로 정화했을 뿐이며 계시의 밤의 효과를 재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혀낸다. 그는 아누비스에게 왕이 항상 그 시간 동안 숨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의 인간 형태가 그 이유라고 말하며 아누비스를 말문이 막히게 만든다. 란토는 서둘러 떠나고 클롭스는 그가 사이를 버린 것에 대해 소리친다. 란토는 그들 사이의 연결이 사리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경비원들에게 막힌다. 요르무는 경비원들에게 물러나라고 명령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단지 셋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셋은 나와서 자신을 대행 왕이라고 선언하고 아누비스가 그에게 이 임무를 부여했다고 말하며 비상사태를 선언한다. 이는 상황에 대한 그의 정확한 이해 때문이라고 한다. 셋은 그들이 본 것이 왕의 진정한 형태였으며 그의 혈통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확인하며 왕의 귀족으로서의 지위를 의문에 빠뜨린다. 그는 왕을 가짜라고 부르며 그가 짐승들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고발하며 왕국이 그와 사리를 범죄자로 체포하라고 명령한다. 사리는 왕을 동굴로 데려가 위로하려 한다. 그녀는 왕의 망토를 가져가 밖으로 나가 맑은 하늘을 본다. 베니는 그것이 인위적인 효과임을 추론한다. 사리는 음식을 찾으러 근처 마을에 갔지만 새로이 선포된 계급 제도에 따라 고등포유류와 비포유류로 시민들을 분류하는 선별대를 본다. 시민들은 항의하지만 선별대장은 왕이 자신의 혼혈을 숨기기 위해 평등을 설파했다고 말하며 그들을 제압한다. 시민들 사이의 불화가 불안을 야기한다. 아기가 어머니에게 돌아가려 하지만 경비병의 공격을 받는 모습이 보인다. 사리는 아기를 보호하려고 뛰어들어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왕이 항상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그들의 태도에 좌절한다고 말한다. 정렬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처형하겠다고 선언하지만 란토가 들어와 그를 물리친다. 아이의 어머니는 재빨리 사리에게서 아이를 빼앗고 다른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본다. 란토는 그녀를 마을에서 데리고 나가 새로운 섭정왕에 대해 이야기한다. 두 사람은 그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음을 깨닫고 란토는 자신의 주장인 왕족의 혈통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정당한 후계자임을 알린다. 요르무는 세트의 주장을 반대하지만 세트는 그가 고왕의 첩에게서 태어났음을 증명하는 대사제의 도장을 받은 기록을 보여준다. 요르무는 아누비스에게 세트를 섬기냐고 묻지만 그는 진정한 왕만을 섬긴다고 대답한다. 이 말에 요르무는 화가 나서 그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레오나르트가 그의 유일한 진정한 왕이라고 선언한다. 세트는 그로부터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고 말하며 그를 반역자로 잡아들인다. 사리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충격을 받으며 란토는 세트의 우월주의적 신념으로 인해 내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사리는 란토에게 레오나르트에 대한 생각을 묻지만 그는 그녀를 섬기며 그녀가 선택하는 사람이 그의 왕이라고 말하고 사이와 클롭스도 그에게 동의합니다. 그들의 지지는 사리를 감동시키고 그녀는 레오나르트를 다시 왕좌에 올릴 결심을 하지만 그들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그의 뿌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동굴로 돌아가 세트의 지배를 왕에게 알리고 왕국이 무너질 때까지 그의 뿌리를 발견하고 왕좌를 되찾으라고 격려합니다. 그는 혈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은 왕국을 보호할 수 없으니 그와 함께 이오나로 가서 받아들여지기를 요청합니다. 감옥에서 요르무는 파충류라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조롱당하지만 아흐메트가 그를 기절시키고 요르문을 탈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왕과 사리를 찾기 위해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고 요르문은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합니다. 한편 사리는 왕에게 왕국을 떠나면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와 함께 남아 왕국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다시 실수할 뻔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왕국을 이끌기로 결심합니다. 사리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위로하며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눕니다. 아흐메트는 그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요르문은 그것을 훌륭하게 여깁니다. 그녀는 사리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사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기 때문에 친구라고 말합니다.
요르무는 어린 시절 자신의 재능 덕분에 왕실 근위병이 되는 꿈을 지원해주고 파충류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는 왕국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왕에 대해서도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아흐메트는 그의 과거 이야기에 기뻐하며 그녀의 발치에 떨어진 꽃잎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 꽃으로 점을 쳐서 나온 예언이 맞아떨어진다는 사리와의 대화를 떠올리고 그녀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란토가 장작을 모으는 동안 사리가 꽃잎을 뜯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근처 덤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게 요르문과 아흐메트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리는 그들을 보게 되어 기쁘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일기를 되찾아 그의 뿌리에 대해 알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란토는 하늘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왕이 짐승 형태일 때 더 쉬울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왕은 사람들이 현재 모습의 자신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사리와 란토는 성으로 가는 지하 통로를 따라가고 사리의 반지가 또 다른 생물을 감지하여 그들이 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발견한다. 사리는 베뉴에게 그 생물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베뉴는 그 생물이 죽어있으며 그가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주문에 걸려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녀를 도와줄 수 없다. 그 생물은 그녀에게 말을 걸며 왜 그녀가 왕의 마법을 지니고 있는지 묻고 그녀가 그에게 선택받았음을 감지한다. 란토는 그 생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생물은 오직 사리의 마음속에서만 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왕의 비밀을 한 세기 동안 지켰던 이전 대사제이며 왕국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남자임을 밝힌다. 사리는 그에게 왜 여기에 왔는지 묻고 그는 왕의 탄생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마법으로 감추고 숨었다가 셋이 그를 발견하여 정보를 강제로 얻어냈다고 설명한다. 사리는 그를 풀어주려 하지만 그는 대신 그 힘을 사용하여 왕의 탄생 비밀을 그녀에게 맡긴다. 한편 왕과 요르무는 궁궐로 돌아오는 길을 싸워 헤쳐나가는데 왕은 인간의 모습으로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싸울 결심을 한다. 셋은 그들을 마주하고 마법 장벽으로 가두며 라나트를 가짜 왕이라 선포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고왕후는 후계자 없이 죽었고 이로 인해 고왕은 대사제에게 추방된 자신의 형제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음을 알게 된다. 고왕의 형제는 그의 쌍둥이였지만 둘 중 약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 궁에서 쫓겨났다. 대사제는 그를 찾아 이오아나로 도망쳐 라나트를 낳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형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대사제는 아기를 어머니에게서 훔쳐 왕국으로 가져왔다. 왕비의 죽음과 함께 라이나르트의 탄생이 왕국에 알려졌습니다. 여왕이 죽기 전에 낳은 아이로 위장되었지만 고왕은 라이나르트의 인간의 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곧 죽었습니다. 사리는 왕의 왕족 피를 왕국에 증명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대사제는 왕을 구할 다른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사라집니다. 불멸의 마법이 깨지면서 그는 저승으로 갑니다. 셋이 반역자들을 사형 선고하고 현장에서 처형하려는 모습이 독일어로 보여집니다. 그는 대사제의 마법이 깨진 것을 감지하고 아누비스에게 사리를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왕은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셋에게 돌진하지만 셋은 그를 쉽게 사로잡습니다. 셋은 왕이 속박을 풀고 사리에 대한 강렬한 감정을 드러낸 것에 놀라고 그들을 함께 무덤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왕을 탑에 묶어두는데 왕은 자신의 왕국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셋이 왕국을 계급으로 나눌 계획을 말합니다. 레오나르트는 그의 왕국이 모두가 소외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가 세트를 멈추기 전까지는 왕이라고 전한다. 우리는 세트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를 왕처럼 태어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들은 레오나르트가 왕 옆에 서 있는 모습을 구석에서 지켜보며 그의 질투가 쌓인다. 사리와 란토는 성에 침입하려 하지만 아누비스에게 저지당하고 아누비스는 마법으로 란토와 벤누를 약화시킨다. 란토는 아누비스가 왕을 버리고 또 다른 우월주의자가 된 것에 실망감을 표현한다. 아누비스는 경비병들에게 란토와 벤누를 끌고 가라고 명령하고 사리와 대면한다. 사리는 자신이 왕과 함께 남아 그의 출생의 비밀을 밝히겠다고 말한다. 아누비스는 왕의 인간 모습에 무관심한 그녀에게 짜증을 내며 그녀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계시의 첫날 밤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누비스는 처음부터 왕에게 속았다는 느낌의 상처를 받는다. 그는 사리에게 만약 그가 인간의 면이 없는 순전한 짐승이 된다면 여전히 그를 사랑할 수 있을지 묻고 사리는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셋은 왕이 약한 인간이라는 이유로 그를 괴롭히고 조롱하며 왕은 자신의 구속에 저항하고 있다.
아누비스는 셋에게 그만두라고 명령하고 우리는 그가 의식을 잃은 사리를 데리고 있음을 본다. 셋은 그가 직접 그녀를 처형하라고 말하며 그들이 자신을 속이고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주장하지만 아누비스는 그녀가 짐승과 인간의 피를 모두 가진 친절한 왕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기억한다. 아누비스는 셋의 손을 찌르고 그는 결코 셋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라나르트만을 섬긴다고 밝힌다. 셋은 격분하고 아누비스를 공격하여 그를 의식을 잃게 만들지만 그를 죽이기 전에 갈리우스와 그의 부하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그들은 왕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한다. 란토는 경비원들로부터 탈출하고 아흐메트가 들어와 그의 구속을 풀어주며 왕을 돕기 위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갈리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궁전 경비원들과 싸우고 우리는 마스카베나 왕국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 파충류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본다. 정렬팀의 경비원이 난민을 공격하려 하지만 엘리아에 의해 저지당한다. 한편 한 전령이 급히 셋에게 달려가 사르벨 왕국에서 온 메시지를 전한다. 사르벨 왕국은 라나르트 편에 서서 셋의 정권을 거부하고 있다. 비록 그들 역시 고위 시민이지만 사르벨 왕은 종족이 개인의 지위를 결정하지 않는 세상을 원한다. 다른 왕국들도 오스마르고의 왕이 그의 통치를 재개하지 않으면 그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흐메트와 란토는 셋이 도끼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했던 마법원을 찾지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흐메트는 그 원이 혈맹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제공한다. 셋은 왕국의 반응에 좌절하며 그들의 도덕적 허세를 깎아내린다. 사리는 그들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들이 왕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녀는 그에게 만약 그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셋이 사리를 공격하며 대응하고 왕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녀를 따라 뛰어가는데 마법이 풀리자 그는 다시 짐승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왕은 사리를 내려놓고 여전히 그의 짐승 모습에서도 그를 거부하는 셋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셋은 왕에게 맹렬히 공격하지만 왕의 마법이 더 강해 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왕은 그를 붙잡고 종족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으며 그의 범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셋을 처벌하고 모든 이들이 그의 힘에 감탄하지만 라나르트는 왕이 휘두르는 힘은 왕족의 혈통이 아닌 이 레름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셋은 그의 말에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왕과 닮지 않은 아이를 낳아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족의 혈통만 사용할 수 있는 코덱스를 발견했으며 대사제가 사리에게 준 돌을 활성화합니다. 그 돌은 제사장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가 무엇보다도 지키고 있던 비밀은 고인이 된 왕이 자녀를 낳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는 많은 첩이 있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아이를 낳지 못해 결국 형의 자식을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여야 했다. 이 사실을 더 숨기기 위해 고인은 자신의 첩 중 한 명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대제사장이 그 출생을 증명하는 서명하게 하고 그 어머니에게도 거짓 주장을 믿게 만들었다. 셋은 부정하고 있으며 왕을 공격하기 위해 더 많은 마법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왕은 그에게 멈추라고 경고하지만 그가 멈추기 전에 한계에 다다르고 땅에 쓰러진다. 왕은 금지된 주문이 막대한 마법력을 사용하며 셋의 피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셋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지지만 사리는 그가 고통을 주는 것들 없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위로하며 그의 존재 자체가 인생에 충분한 의미를 준다고 말한다. 그녀의 말에 감동한 셋은 자신이 그동안 찾고 있었던 것이 어머니의 사랑임을 깨닫는다. 왕은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워하는 아누비스를 방문하고 상처가 치유되면 이 세계를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리가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좋은 왕이 되도록 이끌었다고 인정하지만 왕은 그 모든 것이 사리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강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리를 여왕으로 승인할 때까지 기다릴 만큼 그의 의견을 소중히 여겼다고 말하며 그의 첫 친구가 그녀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누비스는 왕과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그의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왕은 그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섬기라고 부탁합니다. 란토는 요르문이 아누비스가 배신자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아누비스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세트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그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들은 분류팀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란토는 그에게 계속 훈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리는 왕을 그녀가 일기를 숨겨둔 곳으로 데려가 그것을 그에게 제공합니다. 그들은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숲에서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의 아버지는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았고 사랑의 삶을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자신도 붉은 눈 때문에 마녀라고 불리며 추방당한 사람이라서 그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성장하여 누군가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바랐고 전설의 왕 레나르트의 이름을 따서 리처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왕은 마침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면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사람들은 왕이 그들에게 연설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아멧은 다시 의식을 치르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걱정합니다. 란토는 그녀에게 자신을 걱정하라고 말하며 왜 베뉴가 그녀의 흉터를 치유하게 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요르문에게 자신의 흉터가 명예의 배지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고 그는 그것을 자신이 아는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부르며 흉터를 그녀에게 특별하게 만듭니다. 왕이 왕국을 향해 나와서 자신이 반인간임을 자랑스럽게 인정하며 조안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그를 강하게 만들고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면하게 해준 사리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리를 법적인 여왕으로 공개하고 자신의 마지막 숨을 걸고 오스마르고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며 왕국이 그에게 미래를 맹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군중은 그와 사리를 위해 환호하며 그들을 자신의 통치자로 받아들입니다. 며칠 후 왕과 사리는 결혼하고 사리는 그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희생제사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지만 그를 만난 후 그가 자신을 선택하고 운명에 맞서도록 해주었기에 그녀의 삶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영원히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고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며 왕국은 그들을 축하합니다. 몇 년 후 시아와 클롭스는 도망친 아들 리처드 왕자를 뒤쫓고 그가 인간과 짐승 형태로 자유롭게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흐메트는 그의 활발함에 대해 언급하고 요르문은 왕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을 수 없었고 그들의 아이가 이처럼 활기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둘 다 당황합니다. 란토는 리처드를 잡아 아누비스와 함께 수업을 받도록 데려갑니다. 그는 지루해하지만 아누비스는 부모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처드는 이에 흥미를 느껴 아누비스에게 부모님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고 아누비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는 여기서 끝납니다.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